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 인싸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양육비 이제 채무자의 재산 공개와 관련된 이제 현행 그 계류 법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할 때 양육비 항상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우선 양육비가 뭔지부터 정리 네네. 부탁드릴게요.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뭐 양육비는 다 아실 텐데요. 우리 이제 가사소송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양육비라 함은 그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이제 필요한 그런 비용인데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또 합의 후에도 당사자의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를 또 감액 또는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제1항에 이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해서 양육비 관련 규정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육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상호 이제 정하게 되고 또 기타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서 정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기본적으로 그 양육비에 대한 규정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민법을 좀 구체화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양육비를 어떻게 추가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조금 개념화를 더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양육비라 함은 이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 그러니까 미성년이죠. 미성년을 이제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요. 양육비 채무란 뭐냐 하면 민법하고 그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한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또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 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양육비 채권자라고 하면 그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 양육을 하고 있는 측이 이제 양육비 채권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개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양육비를 결국 그 액수, 산정이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양육비를 산정하는 어떤 계산식 기준 같은 게 따로 마련이 되어 네,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부모 합산 소득과 이제 자녀의 나이를 토대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이제 표준 양육비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 만든 이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가로축, 세로축이 이제 각각 나눠져 있는데 세로축은 이제 그 양육 아이들의 이제 나이가 나와 있고요. 이제 0세부터 미성년 성년에 달하는 이제 18살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 가로축에는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나이와 그다음에 이 부부 합산 소득을 이제 가지고 현재 표준 양육비가 얼마인지부터 미리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 양육비가 얼마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이 표상에 가리키는 지점이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한쪽에서 지불해야 될 양육비가 아니고 그 나이 또래 그리고 정도의 소득에서 이제 필요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표준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 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 비율에 따라서 이제 부모가 이걸 어떻게 분담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어떤 뭐 꼭 법적으로 강제하는 원칙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하는 룰은 당연히 양육을 하는 측에서도 양육비는 내야 돼요. 하는 측에서 나는 양육하니까 한 푼도 돈을 안 낸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비율을 정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300만 원 정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여기서 비양육자가 한 60% 정도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여기서 이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어떤 경제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비양육자가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를 부담한다. 그러면 표준 양육비 표상에 한 1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60만 원 정도를 비양육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내지는 적은 액수만 지급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경우가 뭐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뭐 A 씨는 2015년 3월 이후에 이게 실제 이제 내용이 문제가 됐던 건데 홀로 자녀 2명을 키우면서 전 남편 B로부터 매월 이제 70만 원 정도 양육비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이제 전 남편이 돈이 없다면서 갑자기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고요. 막막해진 그 A 씨는 B 씨의 소득과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재산 조회를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 조회가 들어가자 이제 전 남편분이죠. 갖고 있던 부동산을 이제 갑자기 이제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 남편분의 어떤 재산 부동산이 결국 없어졌고 양육비를 뭐 강제로 이제 추심하는 이런 방법 자체가 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좀 상당히 심심치 않게 뉴스에도 나오고 실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돈인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좀 씁쓸한데요. 네. 실제로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변호사님? 실제로도 이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거 법원에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 이혼 조정이나 판결에서 양육비가 따라오는 그런 판결에 있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양육비는 빚을 져서라도 주셔야 된다.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가사조정관이나 판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얘기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걸 굳이 풀어 설명할 필요도 없죠. 미성년 자녀는 홀로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는데 뭐 양육자가 비양육자가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양육비를 안 준다? 이건 아이들의 어떤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떠나서 정말 본인이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줘야 되는 게 이제 양육비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가진 어떤 뭐 자기가 어렵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좀 강제하기 위해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회 동의 요청 이런 거에 대한 통계를 좀 내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조회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도 당사자가 동의한 건은 15건, 5% 정도에 그쳤고요. 나머지 이제 283명은 이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서 이들의 재산과 소득 현황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2043건 중 89건이었고요. 2020년에 1991건 중에 92건, 그리고 21년에 1158건 중 68건으로 3년 평균 그 동의 비율이 5% 정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이 재산을 숨기면 네. 위장 전입, 또 예금 인출, 재산 처분 등으로 소득과 재산을 은닉할 경우 양육비 추심이 실제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법원에 재산 명시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동의 안 한다고 해서 재산 명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재산 처분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조회 기간에 채무자 스스로 재산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데 서류 제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위장 전입, 예금 인출 등의 방법으로 소득과 재산을 은닉해서 양육비 추심을 회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공개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 포류 중인데 현재 법안 진행 상황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산계를 좀 강제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재산이 얼마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이거를 뭐 압류를 하든지 이제 여러 가지 강제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에 좀 관심을 갖고 그 지난 21년 6월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그러니까 즉시 이제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해서 신속하게 재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고요.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양육비 청구와 이행 통지를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발송 자체로 이제 송달 절차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이나 잠적의 방법으로 법적 행위를 피하는 사례가 이제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형식적인 또 절차를 추가를 한 거고 또 같은 당의 정경희 의원실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그 진흥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시하지 못한 건수와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비양육 부모의 주소는 파악이 가능하나 실거주지는 파악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지 파악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주의 의원은 양육비 채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가 많다며 송달 특례 신설 등으로 양육비 이행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확인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많았던 만큼 관련 법안도 개정이 논의 중이군요. 네네, 이런 얘기도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법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지금은 감치 명령이 나와야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감치라는 게 유치장에 좀 이제 가두는 이런 건데
감치 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제재도 또한 강화될 방침이고요. 추가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이걸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주장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 그 아동 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 효과라는 제목을 가진 이제 보고서에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면 아동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대신 지급한 양육비를 강제 회수하면 양육비 이행률도 높일 수 있다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굉장히 좀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제때 양육비가 지급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이거를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국가가 이 채권을 가지고 비양육자한테 추심하는 이런 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공개에 관련된 법안을 알아봤습니다.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양육비 지급 문제 법안이 좀 제대로 개정이 되어서요. 자녀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운영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